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교조주의 사회에서 상상력은 불어남으로 취급받습니다. 교리를 벗어나 인간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삿된 일이라고까지 비난받곤 했습니다. 유교 사상에 매몰된 조선이 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소설을 생각하면 춥지도 않은데 몸이 떨린다고 했던 정조의 말만 봐도 당대의 사회 통념이 어땠는지 짐작 가능합니다만 홍수를 막는 댐은 있을 수 있어도 인간의 상상력을 갈아먹을 수 있는 댐은 없습니다.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불쑥 솟아오르는 상상력의 세계 말입니다. 오늘은 마약 같은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제11회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꽃그림자 놀이 박소연 장편 소설입니다. 오늘은 저자가 아닌 하응백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표지가 너무 이쁩니다. 그렇네요. 예. 어떤 소설인가요? 이 전반적인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 이 소설은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예. 인사동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인사동 부근에 보면 지금도 탑골공원에 백탑이 있죠. 예, 예. 지금은 뭐 이렇게 각을 세워놨는데 예, 예. 거기 그를 옛날에 백탑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마도 이 화강암이 아닌 예. 다른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에 잘 없는 대리석으로 된 예, 예. 그래서 하얀 탑이라서 해서 예. 백탑이라고 하는데 그 부근에 있는 빈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빈집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조인서라는 시골 선비가 이 집에 머물면서 그 귀신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안에 액자 소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소설이 쭉 있으면 그 속에 또 소설이 있는 그런 소설들이 여러 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편이고 편들을 지금 접어놨어요. 네. 이게 좀 제가 다 읽질 못해가지고 보니까는 그 귀신도 나오고 예. 언뜻 구운몽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구운몽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예. 이 소설은 읽다 보면 왜 지금 우리 소설이 죽었는가? 예, 예. 요즘 우리가 90년대 이후 2000년이 지나면서 예. 소설이 죽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왜 소설이 죽었나 이런 질문에 대한 작가 나름대로의 탐구, 소설 전성시대라고 18세기를 가정하고 예, 예. 그 속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 소설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는 계속 탐구를 해왔는데요. 예. 이 작가 박소연 씨는 소설 전성시대를 회고하면서 지금 사회자께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예.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예. 서사란 무엇인가 예. 이런 것을 잘 이야기하려고 작정하고 쓴 소설이죠. 아. 예. 근데 이제 문학 쪽에 계시니까 예. 진짜 왜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고 있을까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 소설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시대의 발현과 상당히 관계가 있거든요. 예. 이게 성숙한 사회로 가버리면 예. 더 이상 소설의 역할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라든지 예. 뭐 흔히 하는 말로 영화라든지 다른 어떤 이 TV라든지 요즘 인터넷 또는 예.
또 스마트폰 예. 이런 쪽에 훨씬 재밌거든요. 이건 가만히 있으면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예,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있으면. 예. 근데 소설은 나름대로 읽으면서 예.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나를 독서 행위를 거쳐야 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 독서 인구의 어떤 추이를 보면요. 30대 후반에서 40대가 가장 많이 읽고 예. 20대로 갈수록 적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0대가 가장 많이 읽고 예, 보통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얘기하는데. 점점 적게 읽는데 예.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예. 30대 중후반, 예. 40대 이렇게 독서 인구가 가장 많고 예. 20대로 갈수록 점점 독서 인구가 적어지는 게임 그런 때문에 현상이 그러나요? 게임의 영향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죠. 복합적인데 더 이상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 이런 네. 것이 크게 유효하지 않은 시대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예. 없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많아졌다고 그래요. 이게 전 국민 작가 예. 시대가 열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즘 카톡이라든지 예, 또는 여러 예. 가지 SNS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 이 자기 이야기를 쫙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기보다는 예.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접해서 전 국민 평등 작가 시대.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 뭐 이건 바람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도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예. 어쨌든 현상이 그렇게 가고 예, 있습니다. 예.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예.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유독 더 책을 안 읽는다고 하고 출판 산업 이제 물론 그래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출판 산업도 많이 죽고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은 외국 작가만 뭐 오대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진단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예. 우리나라 작가만 죽는다기보다는 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요. 유독 인기 있는 작가들이 좀 있습니다. 하루키라든지 예, 예. 이런 작가들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이 하루키 소설이 가진 어떤 예. 마약 같은 그런 것이 있고 또 이 가수요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베스트셀러다. 예. 그러면 너나 나나 다 사보는 이 어리석은 독자들이 판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판단을 자기가 못하는 거죠. 예. 남이 보니까 그냥 읽는 보고. 건데 그래서 요즘 좀 사그러졌지만 예. 베스트셀러 사재기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많았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면 나도 따라 사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체적인 글 읽기, 독서의 선택 이런 것보다는 남이 보니까 나도 읽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재작년쯤에 정의란 무엇인가 예. 이 소설이 그 소설을 알지만 그 예.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예.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런데 이런 책을 너나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예. 산다고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논리는 간단한데도 사실은 그 책은 그렇게 많이 대중화될 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보니까 따라보는, 방송에 나오니까 따라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베스트셀러 사재기 현상 뭐 이런 것과 연관된 저는 우리 독자들이 너무나 무식하다. 네.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낮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개탈을 금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책은 제가 이제 고른 거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쭉 내용을 보다가 이거다 싶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해서 제가 이제 골랐는데 저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책이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18세기라는 것은 1700년부터 1800년까지지 않습니까? 예. 1800년에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는데요. 그 전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그러니까 17세기가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리고 병자호란의 후유증이 16, 17세기가 상당히 시달렸던 그런 게 조선사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를 전체를 한번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고려 말에 이 공민왕이 상당히 그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개혁은 실패하고 말죠. 그러면서 신진 사대부 세력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진 사대부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백성들을 잘 살려야 된다. 도대체 무엇으로 살리느냐?
성리학이다 이거죠. 예. 성리학이 고리타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서는 새로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학문으로서 기능을 한 거죠. 그래서 정몽주라든지 정도전이라든지 예, 예. 이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성리학으로 백성을 잘 살리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이성계를 추대했는데 그 물론 파가 나뉘죠. 한쪽은 정몽주 같이 이렇게 고려를 계속 지속시켜야 된다는 파가 있고 또 정도전 같이 완전히 바꿔야 된다. 완전히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된다. 이런 파가 했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들의 무기, 그 두 세력들의 무기는 성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초기 태종, 세종, 뭐 성종, 세조 이런 데까지는 그 성리학으로서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집대성이 뭐냐면 학문적 집대성이 율곡이나 또는 태계 이황 같은 사람으로서 완전히 집대성이 되죠. 그래서 조선 성리학은 초기 20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유교적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진왜란이 터졌죠. 네. 그리고 임난의 상처가 채 극복되기도 전에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병자호란이 터지면서 조선의 지식인들 또는 선비들은 복수를 하자 이거죠. 임금이 그 삼전도에 가서 9번 머리를 조아렸다. 이런 치욕을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효종 때는 북벌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죠. 청나라를 쳐부수자 이런데 그 당시 청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세계적인 대제국입니다. 17세기에 되면. 그러니까 강희제 근륭제의 판도내 한 100년 동안은 청나라가 지금의 중국의 판도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세계적인 대제국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조선이 쳐들어가서 복수를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 명분을 가진 전대 어떤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명나라는 우리나라의 은인의 나라인데 명나라를 복수를 하고 우리도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지속됐는데 그게 한 100년이 가거든요. 우암 송시열까지 효종이 부탁을 하고 물론 송시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북벌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속뜻은 하지 않겠다는 뭐 우리 내면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이런 정통 성리학 쪽으로 있으면서 또 그때의 그 인조 이후에 그 3년상을 치르느냐 대비에 뭐 1년상을 치르느냐 이런 복식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다툼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탁상공론이죠. 결국은 그게 왕권과 그다음에 어떤 사색 당쟁의 결과로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왕권과 신권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지식인들이.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튀어나오냐면 북학파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백탑 말씀하셨는데 백탑, 우리 그 당시에 백탑파가 있었거든요. 백탑 시단이 있었습니다. 이 박재가라든지 또는 홍대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시도 쓰면서 북경을 많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노론자제들입니다. 노론자제가 많고 노론자제는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고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열하일기를 많이 들잖아요. 열하일기가 박지원의 이 글인데 열하까지 가는 과정을 담은 그런 형식의 어떤 그런 글인데 열하일기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 속에도 물론 호질이란 소설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100년 동안 지나면서 보니까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조선이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뒤진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글쓰기의 기운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노론 세력의 자제들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도 보면 이런 그 당시에 그 소설이 아주 유행했고 폐관 잡기라든지 여러 소설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필사해서 읽고서로 소설이 아주 인기가 좋았다 이런 것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당시에 그 박지원 같은 사람도 소설을 썼고 여러 소설들이 뭐 그 당시에 물론 지금 형태의 소설 아니지만 당시에 여러 소설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당시에 상당히 소설이 유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 박지원의 예를 들면 박지원이 그 약 5달 동안 열하까지 갑니다. 북경에 갔더니 마침 임금이 이 여름 피서궁으로 갔다. 그것이 열하입니다. 거기로 빨리 와라. 그래서 허겁지겁 열하까지 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박지원은 자기 돈으로 간 겁니다. 북경 여행을. 하인 둘을 데리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하인 둘을 데리고
그 당시 열학까지 갔다는 것은 예. 요즘 말로 하면 초호합한 세계 일주와 마찬가지죠. 5개월 동안 예. 갔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예. 거죠. 그래서 자재 공간으로 갔는데요. 자재 공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3사가 국경을 갑니다. 그러니까 서장관, 정사, 부사 이렇게 해서 그럼 정사, 부사 정도는 이 자기의 친인척 중에서 따라갈 사람을 자비로 데리고 갈 그런 어떤 권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카 또는 뭐 삼촌 뭐 이런 사람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들 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데리고 가거든요. 사실은 박지원도 그렇게 해서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박지원이 나이가 들어서 뭐 시골의 현감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요. 정조가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 성정은 도성질을 시켜서 성질을 시켜서 요즘 와서 문체들이 이렇게 황당하고 이상하게 쓰는데 이 바로 괴수가 바로 박지원이다. 아. 이놈한테 좀 반성문 쓰게 해라. 그러자 이 친구죠 성지가 이 박지원한테 편지를 보내요. 지금 상께서 대단히 노여웠는데 괴수가 너라 그런다. 어쩔래? 그러니까 이 박지원이가 엎드려서 이제 저기 상감한테 반성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뭐 고문체로 그래서 탁 보냈더니 정조가 대단히 만족을 했죠. 아, 이놈이 역시 글은 잘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별 탈 없이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설이 배경이 되는 데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정조 시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상상력, 사상,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이 나오고 또 정조는 나름대로 체제공을 많이 등용을 했거든요. 체제공은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100년 동안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없는 좌의정 이 체제공이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그래서 상당히 체제공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등용했는데 체제공은 남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인과 노론 세력을 적절히 잘 배치를 하면서 한쪽을 밀다가 한쪽을 당겼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세력 판도를 유지해 나가거든요, 정조가. 그러면서 예를 들면 수원 화성 건설의 정약용이 그 건설의 책임자라기보다 설계자죠. 설계자인데 그것을 전부 감독한 사람은 체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화성은 정조, 그다음에 체제공, 정약용 이 세 사람의 작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걸린다 그랬는데 그 2년 6개월 만에 공사를 끝내버립니다. 요즘 남대문 보고 나오는데 뭐 2, 3년 걸리는데 당시에 수원 화성을 전체 건설하는데 2년 6개월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엄청나죠. 엄청난 그렇다고 허술하게 짓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정도로 이제 조선의 국력이 최대한 직결된 때가 바로 조선 후기의 정조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어떤 사회상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주는 소설인데 이 문체가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문체로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리고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액자 소설들이 또 더 재밌다. 그것이 물론 뭐 평강공주 이야기도 나오고요. 바본달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지금 신대가 거기에 상당히 당근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변형을 시킵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선가 본 듯한 이야기인데 훨씬 재밌게. 읽었는데. 새로 각색해 놓은 그런. 그래서 이 소설은 에피소드 보는 재미가 오히려 더 재밌고 본 이야기는 사실은 뭐 큰 이 소설의 줄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도깨비 감투, 온달 평강 이야기, 도미설화, 삼별초, 뭐 이효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렇게 해서 9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9편의 이야기가 상당히 허무하면서도 미학적이죠. 허무한 미학이 있는 그런 것을 드러내놓고 꽃그림자 놀이가 바로 이 소설이 꽃그림자 놀이 환영을 소설이란 것 자체가 그런 뜻이 소설 그 정조 시대에 그 유행한 이런 그 소설들이 애정 소설이 많았나요? 애정 소설도 조금은 있었을 테고요. 제가 뭐 그쪽 그게 주류 쪽은 아니었나 보죠. 제가 고전문학 전공이 아니어서 뭐 그쪽에 자세히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여러 판본의 소설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나중에 정리되는 거는 나중에 보면 판소리 오바탁 이런 걸로 정리되지 않습니까? 뭐 병강세전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김만덕전이라는 걸 써요. 김만덕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정조시대 때 제주도에 기녀 출신의 여자죠. 돈을 많이 벌어서 흉년이 왔을 때 자기 돈으로 육지에서 쌀을 구해서 제주도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냈다는 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퍼져 나오니까 정조가 착한 일 했구나. 한양에 한번 오라 그래라. 그래서 그 김만덕이 한양에 옵니다. 네. 그래서 정조를 이제 알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금강산 구경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금강산 구경을 가라. 그래서 금강산을 구경하고 자기 제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민이자 어떻게 보면 기생 출신이었던 김만덕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느냐. 최재공이 김만덕 전이라는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박지원의 호질이라든지 또는 허생잔이라든지 또 김만종의 구운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양식의 소설들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만약에 역사에 만약에는 없지만 19세기가 어떤 노론 반동의 세기가 아니었다면 이런 것이 훨씬 더 발전해서 아마 우리나라 문화에 새로운 꽃을 피웠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쨌든 정조 같은 경우는 문체 반정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론 자제들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는 어떤 그런 이 칼자루를 가지고 문체 반정에 대한 어떤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헤게모니를 지는 거죠. 그 자체 문체 반정 자체가 정치적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 소설 투로 쓰면 과거에도 합격을 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이 소설 속에 이제 그 장만 앞에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소설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용어가 있는데 이 작가가 조금씩 변용을 한 것 같아요. 그 문체 자체가 그렇게 많이 달랐을까요? 어쨌든 상당히 달랐죠. 한문을 상당히 텐데. 달랐죠. 그러니까 고전문학 하시는 또는 한문학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반듯한 고문체하고 이 당시에 그 박지원이 쓰는 11개의 문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발랄하고 묘사 중심이고 생기 있고 묘사 중심이 좀 묘사 차이가 중심이 있겠네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일야구도학이라는 글이 있죠. 교과서에 어릴 때 우리는 배웠는데 하룻밤에 9번 강물을 지난다. 그걸 보면 과거의 이 문체와는 완전히 다른 문체죠. 번역이 됐는 걸 봐도. 그러니까 그때와는 상당히 달라졌죠.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시대가 좀 유지됐거나 아니면 좀 다시 살아나서 소설도 좀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설이 많이 팔리면 좋겠다. 그랬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떡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문학하는 사람들은 해가 지는 궁궐 기둥을 껴안고 쓸쓸히 이 입맞춤하고 있는 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빠져 있지 않은가. 시는 더 심해서요. 시는 더 심하죠. 평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뭘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한테 읽히겠다는 전제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주려고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그런데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식의 생각을 하냐면 그 소설은 물론 죽더라도 어떤 서사라는 것, 궁금하라는 것, 예를 들면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러면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왕이 죽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왕비가 죽었는데 임신을 했더라. 이러면 뭔가 스토리가 좀 뭔가 있는 거거든요. 반짝하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가진 어떤 서사의 재미, 그런 것에 그것이 환기하는 여러 가지 세계,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4,500만, 4,600만쯤 됩니까? 5천만이 좀 안 되는데 1,000만 명이 영화를 본다 그래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 또 이런 거의 모든 그 전 국민의 4분의 1이 영화 한 편을 다 본다. 이거는 대단한 건데 그 영화의 배경이 결국 서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은 죽되 다른 식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죠. 서사는 살아남아서. 서사는 다른 살아남아서. 형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20세기 전까지는 소설이 그다지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18세기 그런 게 있었지만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소설이라는 게 어떤 주류의 어떤 문학으로 주류로 등장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소설은 약화되더라도 서사는 살아남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뭐 요즘 뭐 본격적인 시에 점점 독자들이 없지만 앞으로는 점점 다른 식으로 뭐 SNS를 통해 살아남는다든지 해서 어쨌든 결국 서사와 어떤 시의 어떤 서정성은 살아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위로가 안 되죠? 전혀 위로가 안 되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은 하은백 평론가 모시고 꽃그림자 놀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 내용도 좀 이렇게 소개를 받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는 흔히 소설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절묘하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소설의 모든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희소성과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일은 아닙니다. 개연성이라고 그러죠. 이 개연성이라는 문을 통해서 소설가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야기들을 현실처럼 펼쳐냅니다. 까마득한 과거를 불러내서 퍼즐을 맞춰봅니다. 다가올까 싶은 미래를 당장 내일 일로 구성해놓고 어쩌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소설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나 소설과 대중은 멀어지고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소설이 지향하는 방향과 대중이 원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뜻일까요? 저는 서로가 접점을 잃어버렸다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전이성이 지나치거나 독백에 가까운 소설만 있다면 대중이 외면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소설가가 대중의 눈치만 보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한 걸음 다가와서 손을 잡고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효과적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11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박소연의 소설 꽃그림자 놀이가 대중에게 한 걸음 다가선 소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자는 언젠가 또 다른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할 겁니다. 거기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도 또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깝다가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저자와 독자의 관계이고 문학과 현실의 애증 아닐까요?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 시 하나의 전부를 건 시인들이 많고 소설가도 또한 자신의 문학에서 비롯되는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작업을 너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학이 문제가 아니라 문학이 성장할 수 없을 만큼 산성화된 세상의 문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어떤 씨앗이라도 싹 틔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텃밭 같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